요새 출장 갈 일이 많아가지고 일요일에도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영상을 좀 찍는데 오늘은 자막이 없으니까 자동 자막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한 달 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괜찮다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좀 안 좋다라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었습니다. 근데 다수가 모두가 이렇다라 말할 때는 과거에 이랬고 지금도 이랬으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소수의 의견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증상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봤는데, 실제로 봤더니 침체가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좀 유튜브에 세게 말했죠. 100% 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실제로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3년 내내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격다짐으로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 좋은 해가 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올해 온다, 내년에 온다, 이걸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온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7월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균열이 가는 지표다라고 봤던 거고, 이게 연이어서 계속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외에도 미국 경기 지표를 보면은 AI라는 한 명의 학생이 잘해서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나머지는 역성장에 가까운 수준의 지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평균의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AI가 한 기여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I 때문에 미국 GDP가 끌어올라가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끌어내려서 역성장, 마이너스 GDP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 쪽에서 조금만 흐름이 끝나면 바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증시가 좀 떨어진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GPU 시장이, 미래의 시장이 어느 정도 갉아먹히겠구나 이제 라고 보는 겁니다. 뭐 추론이 세 단계가 있어요. 저난이도, 중난이도, 고난이도가 있는데, 엔비디아 GPU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이도에다 투입을 하는 게 가성비가 맞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저난이도라든가 중난이도 같은 경우는 에이직, 예를 들어 브로드컴 같은 걸 쓰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고성능 쪽으로 가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그쪽만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난이도라든가 중난이도에서는 계속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AI 전체가 아직 꺼진다라기보다는 비용 경쟁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향후에 조금 더 고민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거고, 5년 동안 또 비농업 고용 지수랑은 봤었는데 이게 서서히 고용이 냉각되는 것들도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어떤 두 번째 악재였던 거거든요. 23년, 24년 보면은 2년 동안 20만 명을 어떻게 버텨요. 옐런의 마법일을 해야 되겠죠. 계속 돈을 풀면서 고용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25년도부터 무너져요. 그리고 고용이 냉각되면서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서서히 상승의 힘은 약해지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경기가 먼저 꺾이고 증시가 나중에 꺾입니다. 2007년에 경기가 이미 꺾였었고 증시는 1년 뒤인 2008년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고용 지표는 나빠지는데 기업들의 생산성, 이익은 좋아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금 2025년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이제 떠안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 절반 넘게 지금 기업이 떠안았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는 수출국이 떠안아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들이 떠안은 상태고 이제 그게,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국민들까지는 전이를 못 시키는 거죠. 그만큼 소비력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결국은 방법이 없죠.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원을 줄인다던가 뭐 원자재를 더 저렴한 걸 쓴다던가 계속 이제 온갖 방법을 짜내는데 인원 줄이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정됐던 지표들까지 계산하면은 14K, 73K, 22K, 6월, 7월, 8월 지표 3달 연속 박살났습니다. 고용이. 그러면 고용의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걸 핑계로 증시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니까 금리를 많이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 지원금도 풀고 재정적자 정책 내서 고용을 유발시키자. 국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연준은 금리를 많이 내려서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 쇼크가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증시가 주식이 왜 어렵냐면은 일자리를 잃었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와 저거 어떻게 저거 악재네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잃어서 엄마가 나보고 힘내라고 취업할 때까지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주기로 했대.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버리죠. 증시는 그런 겁니다. 기업들이 하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국가가 엄청난 돈을 태워서 기업들이 잘 되고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부양을 시켜버립니다. 그 부양에 대한 정도가 더 세버리면 이거를 호재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고용 쇼크가 무조건 주식을 팔고 튀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러면은 경제 못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악재가 되는 거고 이러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겠는데 라고 하면 호재가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악재였잖아요. 근데 국가랑 연준이 더 많은 돈을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호재로 돌변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정부랑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한번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게 U3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U6 실업률은 공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7%였던 게 지금 8.1%까지 올라왔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용 쇼크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금요일 날 증시가 더 하락했었던 거고 월요일 날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잔혹하게도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3개가 나옵니다. PPI 나오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CPI 나오고 금요일 날 미시간 기대 인플레 나오는데 셋 다 증시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용이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 9월에 0.25%가 아니라 0.5%까지 내려야 된다. 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금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4.3에서 4.0대까지 내려왔어요.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페더치를 봤더니 내년 말까지 16개월 남았는데 금리 3.0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6번은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6개월 동안. 그러면 2달에 한 번씩은 금리를 계속 내려주는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PPI랑 CPI가 툭 하고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겠죠. 소비는 침체되고 고용은 안 좋은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네요. 관세 때문에 인위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관세가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고용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물가도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들어오니까 물가가 튀어오르는데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알 수 없어요.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이제부터 스파이크가 튀는 모습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달에 PPI랑 CPI가 뜨면 금리 인하하기가 부담스럽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막 2번, 3번 연속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가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은 악재, 뭐 빨라지면 호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가가 튈 때마다 또 악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2022년에 계속 한 달마다 FOMC 열릴 때마다 물가지표 뜰 때마다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그 상황이 25년도 하반기 내년도에 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 2달이니까 원래 제일 나쁜 지표는 이제 10월달 지표가 제일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데이터가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2달 뒤가 더 나쁠 것 같은데 9월달 거는 얼마나 튈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안 튈 수도 있겠지만 10월 건 그보다 더 나쁠 거고 11월은 그거보다 더 나쁠 거라는 거는 제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관세를 포기할 거냐? 하긴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관세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압박이라던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럴 건데
그러면 물가 부담이 줄어드느냐? 그거보다는 정책의 혼란으로 기업들이 혼란해서 오히려 이게 좋지 않은 악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라던가 재정 적자 축소 아이디어도 사라집니다. 그럼 트럼프는 대체 어떻게 부채를 줄일 거냐? 어떻게 재정 적자를 줄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찾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또 채권이 오히려 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정책에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오답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니라는 애매한 상태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낫고, 왔다 갔다 했을 때가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보시면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튄다라고 연준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이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튄다는 거는 수학적인 계산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사람들 심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100원 올리면 내가 100원 올려서 고객한테 100원 올리는 그런 아주 깔끔한 수학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못 믿어요. 제가 100원 올렸다 하더라도 나의 불안감이라는 게 존재해서 나는 150원을 올려서 넘깁니다. 150원을 받으니까 얘는 또 불안해서 200원을 올리고 300원을 올리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 일시적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선은 가격을 올리고 보자라는 마음이 나오면서 계속 올리면 도미노 같은 거죠. 제가 올리면 나는 올리기 싫어도 유통 과정 중간에 있는 애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올리니까 계속 올리고 제가 올리니까 내가 올리는, 그냥 이런 악순환이 돌면서 서로를 못 믿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가 한번 멈춰서 물가를 올리지 말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유통 과정에서 계속 올려가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하게 봤을 때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저번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너무 제가 느끼는 건 교수님들은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죠.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연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해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사람 못 믿는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기도 침체로 가는 국면이고 미국 주택 재고도 최고치로 쌓여 있고 어떻게 보면 물가가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관세라는 또 변수가 등장한 상황이고, 지금의 투자는 어떻게 하자면 경기와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텐츠라던가 팬덤이 있는 좀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만 내리면 호재가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건설업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이오 테크. 바이오 테크 같은 경우는 AI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쪽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바이오 하면은 이거 아니라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던 얘기였던 거고 사례였던 거고, S&P 500 안에 바이오도 있을 거고 바이오 테크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특정 업종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선입견 끼고 딱 이래버리는데, 그렇게 좋은 게 다 놓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오 저렇게 올랐어, 5배나 올랐네, 그러면 이제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런 뒷북 투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뒷북입니다. AI 같은 경우 브로드컴도 좋고 엔비디아 좋죠. 근데 지금 저렇게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산다는 거는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뭐 10년 동안 10배 올랐어요? 이런 건 좋아요. 근데 2년 동안 10배 올랐는데 이거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덥석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투자는 뭐냐면 잃지는 말자예요. 그러니까 저게 당장 오를 게 눈에 보여도 우선은 잃을 가능성이 크면, 만약에 저거 잘못 샀다가 만약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을 데리고 먼 전쟁터로 가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큰 대로고 뭐 여기서 싸웠을 때 내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지만 뭐 적을 매복을 걸어서 크게
이 승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 안전하면 이쪽을 더 먼저 가자 쪽인 거죠. 좁은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상대방 복병이 있었을 때 내가 대처할 수도 없고 여기서 괴멸당할 수도 있다라 생각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병력이 작은 병력을 운영하는 소대장쯤이면은 뭐 계곡을 가보고 뭐 잔도를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병력이 그 나라의 전 재산을 이끌고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다녀야 되는 대장군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리스크 있는 변수는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금액이 얼마냐,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또 자기가 특화된 방법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방법으로 벌어요.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라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자 쪽, 원금을 잃지 말자 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인지 이해하시고 좀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밤에 영상 만들고 아마 내일 아침쯤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